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내 손에는 초음파 사진만 남아 있었다. 저는 지금 전주의 작은 한옥 민박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옥 기와와 골목길을 보면서요. 아,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저는 아사히 메이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누가 봐도 평범한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며느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사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그저 도쿄대학교 미학과 4학년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옆에는 두 돌이 된 딸 하나가 있고 남편 박도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계시죠. 이 모든 게 단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국경을 넘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게 그냥 낭만적인 표현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사랑은 정말로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도요. 이 이야기는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도쿄의 봄날이었죠. 저는 그날 그 사람을 만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더더욱 몰랐죠.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2021년 4월이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때 학교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학술 전시의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학과 학생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맡게 된 일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전시장을 정리하고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요. 그런데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딘가 단정한 느낌이었습니다. 군인 특유의 자세랄까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전시된 건축 구조물 작품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 구조물의 하중 분산 원리가 실제 건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작품의 미적 의미를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조와 공학적 측면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예술적 해석으로 답했습니다. 이 작품은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을 시각화한 거예요. 예술가는 구조의 아름다움 자체에 집중했죠.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아름다움도 결국 정확한 계산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에 살짝 기분이 묘했어요. 예술을 계산으로만 보다니요. 그래서 반박했습니다. 계산만으로는 감동을 만들 수 없어요. 예술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시장 한 구석에서 30분 넘게 토론했습니다. 예술과 과학, 감성과 이성에 대해서요. 신기하게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야기하고 싶었죠. 전시가 끝날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도 모르고요. 우리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의 이름은 박도윤. 한국에서 온 육군 장교였습니다. ROTC 출신이라고 했죠. 군 복무 중에 교환 연구 프로그램으로 일본에 왔다고요. 건축공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고 짧은 휴가를 이용해 도쿄의 건축물들을 보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도 했어요. 도쿄 토박이고 미학을 전공하고 있다고요. 졸업 후에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일하고 싶다고도 했죠.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메이 씨는 왜 미학을 선택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해요. 건축도 결국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계산과 구조는 수단일 뿐이죠.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의 일정이 빠듯했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서 만났어요. 도쿄 곳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우에노 공원, 아사쿠사, 시부야요. 저는 그에게 일본 문화를 알려줬고 그는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소한 차이도 많았습니다.
식사 시간, 약속 시간에 대한 감각도 달랐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온 그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군대에서는 5분 전이 정시거든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일본에서도 시간 약속은 중요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맞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달랐지만 근본적인 가치관은 비슷했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공식적으로 사귄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평소와 다르게 침묵하더니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메이, 사실 곧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날은 참았어요. 왠지 듣고 싶지 않은 답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2021년 6월 초였습니다. 도윤이 저를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불렀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말했죠. 메이, 저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관 복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배치지도 나왔습니다. 서해안 쪽 도서 지역이에요. 섬이라는 말에 더 막막해졌어요. 얼마나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소 18개월이요. 그동안은 외출도 연락도 제한적일 수 있어요. 18개월. 1년 반입니다. 저는 그때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취업 준비도 해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군인이라는 거.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그 말을 하면서도 확신은 없었어요. 정말 기다릴 수 있을까? 그도 저도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한국으로 떠났어요. 공항에서 헤어지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꼭 연락할게. 편지도 쓸게.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편지가 왔고 가끔 짧은 전화도 할 수 있었어요. 부대 생활 이야기, 훈련 이야기를 들려줬죠. 저도 학교 이야기, 전시 준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8월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해졌습니다. 편지가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더니 나중에는 아예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혹시 편지가 왔나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2달, 3달이 지났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그냥 마음이 변한 걸까? 한국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군인의 동선은 보안상 알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죠. 그렇게 2021년이 저물어갔습니다. 저는 졸업 논문을 쓰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도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왜 연락이 없을까?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소식은 없었어요.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모두 취업 준비로 바빴죠. 저도 미술관 인턴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도윤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또다시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물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역시나 통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죠. 그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요즘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리도 한 달 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약국에 갔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검사를 했죠.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봤어요.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임신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에게는 어떻게 알리지?
아니, 알릴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친구 유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리야, 나 큰일 났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유리는 놀라면서도 냉정하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누군데? 그 한국 사람? 응. 근데 연락이 안 돼. 메이, 진지하게 생각해봐. 지금 학교도 거의 끝나가잖아. 혼자 키울 수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어떻게 낳겠다는 거니? 제가 찾아볼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메이, 현실을 봐. 이미 6개월이 넘었어. 혹시 그 사람이 연락을 피하는 건 아닐까?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혹시 도윤이 일부러 연락을 끄는 건 아닐까?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친구들도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메이, 아직 25이야.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모두가 현실적인 조언을 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기로요. 왜냐고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뱃속에서 자라는 이 작은 생명이 도윤과 저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았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길 바랐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졸업식을 마쳤어요. 임신 초기라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요. 병원에서 정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신 8주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며 말했죠.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화면 속 작은 점 같은 게 제 아이였습니다. 심장 소리도 들려줬어요. 뚝뚝뚝 빠르게 뛰는 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신기하고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일단 학교 인턴십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면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생활비도 문제였죠. 부모님은 최소한의 지원만 해주셨어요. 스스로 해결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야간 근무였습니다. 임신 중이라 쉬어야 하는 걸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낮에는 도서관에서 육아책을 읽었어요. 혼자서도 키울 수 있을까? 계속 자문했습니다. 주변 시선도 따가웠어요. 일본 사회에서 미혼모는 아직 편견의 대상이었거든요. 친척들도 수군거렸죠. 남자도 없이 어떻게 키운다는 거야?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라며? 그럴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3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정했어요. 하나. 한자로 라고 쓰죠. 날개 우 어찌 나예요. 날개처럼 강하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 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임신 16주가 되었을 때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눈치챘죠. 메이 씨, 임신한 거 맞죠?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야간 근무는 힘들 것 같은데. 오전 시간대로 바꿔드릴게요. 다행히 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급은 조금 줄었죠. 그래도 감사했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도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화를 낼까? 기뻐할까? 아니면 아예 모르는 척할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날개 하나, 우리 둘이서 날아보자고요. 2022년 9월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건 새벽이었어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죠. 친구 유리가 달려와 줬지만 출산은 결국 혼자 겪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하나를 만났어요.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죠. 작고 따뜻했어요. 제 손가락을 꼭 쥐는 그 작은 손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나야, 엄마가 지켜줄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퇴원 후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신생아 돌보기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두세 시간마다 수유를 해야 했고 기저귀도 끊임없이 갈아야 했죠. 밤낮이 바뀐 하나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편의점 일은 계속했지만 하나를 맡길 곳이 필요했어요. 어머니가 가끔 봐주셨지만 매일은 무리였죠. 결국 구청 어린이집에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한부모 가정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하나 수유하고 7시에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편의점 일하고 다시 하나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 저녁 먹이고 재우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온라인 번역 알바를 했어요. 일본어와 영어를 할 수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잠은 하루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어요. 하나를 보면 힘이 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까르르 웃으면서 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요. 하나야, 엄마 웃는 거 보여? 말을 걸자 또 웃었어요. 그날 밤 하나를 재우면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가 특이했어요. 제 눈과는 달랐죠. 문득 도윤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의 눈매였어요. 하나는 아빠를 닮았습니다. 가슴이 아렸어요. 도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자기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죠. 2023년 초 하나가 돌이 다가왔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조촐하게 돌잔치를 열어줬어요. 하나는 돌잡이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하나 가수 되려나 봐. 유리가 웃으며 말했죠. 저도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쓸쓸했어요. 아빠가 없는 돌잔치였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도윤을 찾을 거라고 다짐했죠. 2023년 3월이었습니다. 하나가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예요. 저는 우연히 지역 한류 문화센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쿄 시나가와구에 있는 곳이었죠. 한국 문화를 알리고 제일 한국인과 일본인의 교류를 돕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갔습니다. 혹시 한국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어 수업도 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더라고요. 접수대에 앉은 여성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유창한 일본어였지만 약간 억양이 달랐어요. 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곳 자원봉사자 6호예요. 일본에 산 지 20년 됐죠. 6호. 나중에 알았지만 이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몇 번 센터를 방문하면서 6호와 친해졌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제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군인이었는데 연락이 끊겼거든요. 6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름이나 소속은 아세요? 박도윤이요. ROTC 출신 육군 중위였고 서해안 도서 지역으로 배치됐다고 했어요. 6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아는 분이 있어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근데 메이 씨 혹시 그분과 사이에 아이가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있어요. 6개월 됐죠. 6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6호가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했죠.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메이 씨, 소식이 있어요. 6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윤 중위 찾았어요. 지금 전라북도 군 병원에 입원 중이래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병원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22년 7월에 해상구조작전 중 사고가 있었대요. 다리를 다쳐서 여러 차례 수술받고 지금 재활 중이래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이유가요.
도윤은 저를 잊은 게 아니었어요. 사고를 당한 거였죠.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가봐야 해요. 전주 쪽이에요. 준비되면 제가 정보 드릴게요. 6호가 말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안고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죠. 떨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어요. 도윤은 절 기억이나 할까? 아이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6호가 연결해준 다문화센터 상담사분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줬습니다. 메이 씨 맞죠? 저는 김선영이에요. 친절한 분이었어요. 차로 2시간을 달려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군 병원은 생각보다 컸어요. 담당 간호사에게 면회 신청을 했죠. 박도윤 중이 면회 왔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간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약혼자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3층 재활치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나를 꼭 안았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봤어요. 박도윤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죠. 살은 좀 빠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이 커졌어요. 메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도윤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품에 안은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하나예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어요. 딸이라고? 네. 당신 딸이에요. 그 순간 도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군인이라는 사람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미안해요, 메이. 정말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쌓였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죠.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하나가 도윤을 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에 도윤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나가 그의 손가락을 잡았죠. 아빠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나야, 이분이 아빠야. 제가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가 말했어요. 아빠. 생애 첫 단어였습니다. 도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죠. 저는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재회였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메이 설명할게. 모든 걸 이야기할게. 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2022년 7월 해상구조작전 중 배가 전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고요. 응급수술을 받았고 감염 때문에 여러 차례 재수술을 했대요. 그 과정에서 병원을 옮기며 개인 물품을 다 잃어버렸고 연락처도 날아갔다고 했어요. 연락하고 싶었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의 눈을 보니 알 수 있었거든요. 거짓이 아니라는 걸요.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도윤의 가족을 만나는 일이었죠. 다음 날 도윤의 부모님이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민박집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어머니 최영자 씨와 아버지 박진호 씨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날카롭게 물었죠. 일본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도윤이 애라고? 네. 하나예요. 18개월 됐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아, 확인도 안 된 애를 어떻게 내 딸이라고 하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확인도 안 됐다니요? 어머니, 저희 사귀었어요. 하나는 제 딸이 맞아요. 도윤이 변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말이 되니? 외국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애가 내 거라고 하면 믿어야 하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DNA 검사부터 해봐.
그게 먼저지.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믿고 왔는데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 박진호 씨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도윤이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메이는 진심이에요. 제가 보장할게요. 너도 속는 거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결국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병원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어요. 하나와 단둘이서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랑 하나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나를 보며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던 중 도윤의 누나 박서진 씨를 만났습니다.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메이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서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알아요? 아니요. 사실 작년에 지역 유력가 집안에서 중매 이야기가 있었어요. 장아린이라고 그 집안 딸이죠.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는 거절했어요. 메이 씨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쪽 집안이 계속 압박을 넣었대요. 소문도 퍼뜨리고요. 무슨 소문이요? 도윤이랑 하린이가 약혼했다는 소문이요. 사실이 아닌데도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의심했던 거군요. 어머니는 체면 때문에 힘들어하셨어요. 소문 때문에 민박 손님도 줄었고요. 서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메이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도윤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옥 민박이라고 했죠. 전주 한옥마을 근처였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담한 마당이 보였습니다. 한옥의 처마와 기와가 아름다웠어요. 어머니 최영자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표정이 굳더니 물었어요. 왜 왔어요? 도와드리려고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 때문이라도 서로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대꾸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찾아갔어요. 청소를 도왔고 손님 맞이 준비도 거들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민박 예약 시스템이 낡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손님들이 전화로만 예약하고 있었죠. 어머니, 온라인 예약 시스템 만들어 드릴까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게 뭔데?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예약해요. 사진도 올리고 리뷰도 받고요. 어머니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사진을 찍고 소개 글을 쓰고 예약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일본에서 미학을 공부했으니 비주얼 작업은 자신 있었거든요. 한옥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루에 내려앉는 장면, 마당의 매화나무, 전통 닭이 세트까지요. 예약 사이트를 오픈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놀라셨죠. 이게 다 네가 한 거야? 네. 사진이 좋으면 손님이 와요.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했어요. 손님들 조식도 도왔죠. 일본식 아침 상차림을 소개하자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일본식 조식도 선택 가능하다니 특별하네요. 리뷰에 그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평점도 올라갔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도왔어요. 말없이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했죠. 너 요리할 줄 아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조금요. 일본 가정식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저녁은 네가 해봐. 일본 음식으로. 저는 놀랐지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소시루와 데리야키,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도윤의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죠.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맛있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어머니도 드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아. 그날 밤 하나가 마루에서 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나가다 하나를 힐끗 봤습니다. 하나가 웃으며 손을 뻗었죠. 할머니.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뭐라고 했어?
할머니라고 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죠. 하나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도윤과 저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병원에 갔어요. 긴장됐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99.9% 일치예요. 도윤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한적한 공원이었어요. 메이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너를 의심해서 미안해.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도윤이가 거짓말할 애가 아니라는 거. 그럼 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체면 때문이었어. 작년에 장아린이네 집안이 얼마나 압박을 넣었는지 몰라.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인이 아버지가 지역 유지야. 그 사람이 주변에 소문을 퍼뜨렸어. 도윤이랑 할인이가 약혼했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 사실이 아니지. 도윤이는 처음부터 거절했어. 그런데 그쪽에서 체면 때문에 그런 소문을 낸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민박에도 영향이 왔어. 손님들이 수군거렸지. 약혼한 집 아들이 외국 여자 만나러 간다고.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를 경계했는지요. 근데 네가 와서 일하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너는 진심이더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도 우리 핏줄이고. 내가 할머니야. 처음으로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의 누나 서진 씨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어머니, 할인이네 소문 이제 끝내야죠. 무슨 소리야? 제가 증거 찾았어요. 할인이가 SNS에 올린 글들이요. 도윤 오빠 사진 무단으로 쓰면서 커플인 것처럼 꾸민 거예요. 서진 씨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장할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었어요. 도윤의 사진들이 마치 연인 사진처럼 편집되어 있었죠. 이거 다 조작이에요. 도윤 오빠는 한 번도 할인이랑 데이트한 적 없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저 집안이 우리를 이용했구나.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서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도윤의 변호사가 장할인 측에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소문 유포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할인 측은 얼마 못 가 사과 성명을 냈어요. 지역 커뮤니티에 공식 사과문이 올라갔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손편지를 들고요. 메이야, 이거 읽어봐.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메이에게. 처음에는 내가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너는 우리 가족이고 하나는 내 손녀다. 잘 부탁한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어머니도 우셨고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도윤의 재활이 끝나고 전역했어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옥 마당에서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만 모였죠. 유코도 일본에서 날아왔습니다. 메이 축하해. 네가 해냈어. 유코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유코 씨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아니야. 내 용기 덕분이야. 하나가 꽃반지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왔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았죠. 엄마, 아빠. 하나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도윤이 하나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딸 예쁘지? 제일 예뻐요. 제가 하나의 볼에 뽀뽀했죠. 결혼 후 저희는 전주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한옥 민박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어요. 저는 브랜딩과 마케팅을 맡았고 도윤은 시설 관리를 했죠. 어머니는 손님 응대를 하셨어요. 민박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한일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했거든요. 일본 다도 체험,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같은 거요. 특히 국제 커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저희도 국제 결혼인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역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국제 결혼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상담해드렸죠.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도윤도 퇴역 군인 지원 활동을 했어요. 같은 처지의 군인들을 돕는 일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 제가 만든 일본식 반찬들이 한 상에 있었죠. 하나가 숟가락으로 밥을 뜨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평범한 대화였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였거든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 응, 너무. 나도 그래. 창밖으로 한옥 기와와 매화나무가 보였습니다. 벚꽃으로 시작된 우리 이야기가 매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 저는 지역 신문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자가 물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모든 순간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비결이 뭔가요? 사랑은 감정만으로는 부족해요. 행동이 필요하죠.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죠. 그 중에는 비슷한 처지의 국제 커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과 소통하며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사랑은 정말로 국경을 넘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편견이 있어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미소시루가 함께 올라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가 섞여 들리죠. 하나는 두 나라 말을 다 합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에요. 어느 날 하나가 물었어요.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둘 다야. 그리고 그게 특별한 거야. 좋아. 하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랑은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식탁에서 매일 확인돼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그 순간들 속에서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도쿄의 벚꽃 아래서 시작되어 전주의 한옥에서 이어지는 저 아사히 메이와 박도윤, 그리고 우리 딸 하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국경이 가로막아도 매일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길은 열립니다. 저희가 증명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